자, 정 박사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동원입니다. 대표님께서 과찬을 해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요. 책이 노가다도 많이 했지만요. 데이터 구매비가 무지하게 들었습니다. 이 데이터 시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해외 컨설팅 업체들 있잖아요. 보고서들이라든가 우리나라 신문들을 인터넷에 공짜로 보지만 해외 언론들은 돈을 더 줘야 되잖아요. 뭐 쉽게 뭐 2불짜리도 있지만 60불, 80불짜리 있고 책을 제가 한 1년 반을 넘게 썼거든요. 굉장히 많이 데이터비가 나갔죠. 그런 좀 아픔이 있습니다. 모빌리티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거죠. 일단 첫 번째 북토크라니까 굉장히 제가 좀 긴장이 되는데요. 처음에 잘 돼야 계속 잘 되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목을 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빠의 한국엔 우버가 자율주행차가 없어. 저 친구가 중2거든요. 저희 아들인데 그냥 공부 안 시키고 있어요. 지금 좀 후회가 되긴 하는데 작년에 좀 시간이 돼가지고 이 친구랑 한 20개 세계 주요 도시를 돌아다녔습니다. 저 친구는 이제 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스케이트보드, 킥보드도 묘기용, 자전거도 지금 5대째인가 있는데, 까지고 다치고 아직 부러지진 않았는데, 저 친구랑 이제 같이 와이프랑 다니면서 했을 때 이게 결론이거든요. 아빠는 우버가 자율주행차가 없어고, 그러니까 뭐 미국이라든가 이렇게 샌프란시스코라든가 그냥 눈에 고개 돌리면 자율주행차잖아요. 저도 박사논문이 이제 자율주행차였는데 2002년도에 했는데 너무 빨랐어요. 그때 돈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 저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한국은 후진국이야.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새로운 기술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술 수용성이거든요. 기술을 우리가 봐야지 그 기술을 받아들여요. 이제 우리나라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나라가 자율주행차 수용도가 전 세계에서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52대가 지금 시험운행 차량으로 이제 면허를 라이센스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다 굴러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혁신을 볼 수가 없고 혁신을 봐야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드는데 그걸 지금 우리나라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혁신이란 걸 너무 이제 하드웨어 중심으로 보고 있다 보니까 국산화, 한국화가 있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취약하고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지금 모빌리티가 굉장히 많이 떠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빌리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마지막으로요, 전 세계 완성업체들이 자기네가 OEM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OEM이다, 완성업체라고 부르는 데가 없습니다. 다 바뀌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 기업으로요. 근데 우리가 모빌리티를 해야 되느냐라고 봤을 때 이 도시화율이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땅값이 좀 어느 나라도 그렇지만 많이 비싼데 다 도시로 몰려요. 이유가 뭐냐면은 도시의 교육, 금융, 문화, 산업, 하다못해 이런 북콘서트까지 모든 게 몰려 있으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도시로 몰리는 겁니다. 집값을 감수하지 못하면 그 근교라도 이제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보시면은, 세계 인구의 도시화 집중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80년에 39%, 그 다음에 2015년에 54%, 죄송합니다. 2050년에 66%까지 높아지고 있고요. 데이터를 좀 긁어가지고 우리나라 도시화율을 봤는데, 세계 2위예요. 일본 다음으로. 일본도 지금 인구는 감소를 하고 있고, 빈집 많이 생기고, 또 에어비앤비가 들어가서 도시 재생 사업을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1990년대 이후에 도시화율이 1980년대, 90년대 전후로 굉장히 높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산업화가 어느 정도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60년대부터 시작을 했지만 90년대 과학기술하고 본격적인 산업이 시작됐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몰리기 시작을 해요. 예를 들면 저희 회사가 이제 공기업인데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다 내려갔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굉장히 욕을 먹고 버티다가 이제 올해 말에 내려가는데 이 강남이나 양재 쪽에 공기업이 많거든요. 그 빠진 건물하고 부지에 누가 들어오는 줄 아세요? 다 대기업 연구소가 들어옵니다. LG, 삼성이 많이 들어오고 현대차도 여기 새롭게 짓잖아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못 구해요. 제가 8과학번인데 저희 때만 해도 천안까지는 갔어요. 직장을. 근데 지금은 용인이 바운드리더라고요. 학생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시화율이 높아지고 있고 우리나라가 지금 독일보다도 높고 OECD보다도 높고 세계 평균보다는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힘든 나라예요, 사실은. 그리고 국가마다 다르지만
소득하고도 비례를 해요. 이 뭐 너무 지금 이 글로벌 맵을 보니까 조금 감이 안 올 수는 있는데, 예를 들면은 미국하고 유럽 주요 도시들은 그 도시 핵심에 들어가기까지 평균 시간이 50분입니다. 그 좀 잘 사는 나라들. 그 다음에 이제 아프리카라든가 그 이런 나라들은 굉장히 그 접근성이 떨어져요. 두세 시간 걸려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중동 같은 데는 워낙 잘 살지만 사막이고 넓다 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인도는 못 살지만 도시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빨리 갈 수는 있죠. 그 예외를 빼고는 이 도시 접근성이 부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질과 연관된 출퇴근 시간, 우리나라 세계 1위예요. 이건 전국 평균이고, 서울은 출근 시간이 50분대고 퇴근 시간도 50분대예요. 그 하루에 거의 뭐 2시간을 우리가 출퇴근으로 이제 바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공공운송수단이 뭐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지옥철이잖아요. 저도 직장 선택할 때 가장 고려 요소가 뭐였냐면 이 그 출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이 송파초 옆에 사는데 지금 양재까지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출퇴근 시간이요. 그게 굉장히 고려사항이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나라가 좀 미흡하긴 하지만 교통약자의 매출 빈도를 보시면은, 굉장히 나가지를 못하시죠. 우리가 교통약자를 얘기를 하는데, 노인, 고령자, 어린아이를 동반한 부모, 어른, 얘기하지만 임산부도 사실은 교통약자에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분들의 이제 매출 빈도가 우리나라 굉장히 떨어져요. 다른 나라보다. 그리고 요즘 굉장히 좀 문제가 되는 게 고령 운전자들. 이 굉장히 치명적인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다스라고 이제 자동으로 스탑하는 시스템을 의무 장착화하자고 얘기가 나오는데, 기업들에서는 비용이 있으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문제, 뭐 버스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면허 반납제가 부산하고 서울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 전체 교통사고 대비 노인 운전자 사고 추이를 보면은, 뭐 부상자나 이런 것들은 전체는 줄어들지만, 노인 65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사고와 부상 이분들이 가해야 하는 것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체 운전면허 대비 이제 고령자 비율도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쉽게 못 버리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연령대를 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인지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인지 능력이 평상시엔 떨어지지 않는데, 뭐 제가 이제 인간공학을 했으니까 그 실험을 많이 했었는데, 이 비주얼 디스트랙션 이런 쪽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어떤 상황에 대처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브레이크를 밟는 속도라든가, 뭔가 튀어나왔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어떤 모빌리티, 그 다음에 사람 안전에 대한 문제까지 엮여갖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교통사고 90% 휴먼 에러입니다. 특히 여러분 제주도 사고 많은 거 아시죠? 가장 많은 사고 비율이 지금 뭐 데이터 가져오진 않았는데 렌터카 사고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이제 막 운전을 하잖아요. 블라인드 터치라 그러는데, 운전하다가 차를 바꾸거나 뭐 이렇게 새로운 차를 사면은 버튼 누를 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블라인드 터치라 해서 익숙해지면 그냥 이렇게 막 조작하잖아요. 이게 평균 6개월 걸려요.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도 점점 이제 우리가 터치를 하는 거에서 음성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모빌리티의 모달리티까지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대로 왔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점을 없애자 해갖고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뭐 스마트 시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는 부산하고 지금 세종에서 그 시범 사업을 이제 막 시작을 했고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유럽들이 굉장히 오래된 그 이제 건물, 보존해야 될 건물들이 있고 주차장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를 아예 못 들어오게 하든가 밖으로 빼든가 하면서 이제 이런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에 굉장히 발전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아직까지 우리나라 로드맵이 발표되지 않았는데, 유럽 같은 경우하고 중국은 2020년에 이제 아예 그냥 기존의 디젤이라든가 이제 휘발유 차량을 만들지 마라라는 이제 제재까지 가해지면서 이런 모빌리티랑 엮이면서 자동차 산업이 재편이 됩니다. 처음으로 이제 마이크로 모빌리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퍼스트 라스트 마일 전략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철을 타고 출근을 하는데 전철역까지 가는 이 거리가 있잖아요. 요걸 이제 보통 우리가 퍼스트 마일이라고 그러고, 라스트 마일은 뭐 전철이나 버스에서 내려서 회사까지 가는 요걸 이제 라스트 마일이라고 그러고, 요 거리가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뭐 미국의 퍼스트 마일 80% 이상은 도보로 시작하고 라스트 마일스는 도보, 스케이트보드, 우리 퍼스널 모빌리티, 자전거, 스쿠터, 뭐 일부 대중교통, 카풀, 택시 거의 모든 그 수단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따릉이가 점령을 하고 있고 일부 이제 그 스쿠터 업체들이 진출을 5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고 아마 올 봄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그 스쿠터가 풀릴 겁니다. 이런 다양한 수단들이 이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굉장히 이제 이 자전거로 난리가 났었죠. 공유 자전거로 신천인데 이렇게 버려진 자전거는 정말 고개를 들어도 있고 굉장히 제가 그 신기했던 건 사진을 못 찍었는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조금 더운 지방이니까 나무가 빨리 자라잖아요. 나무가 자전거를 안고 자랐더라고요. 망가진 자전거를. 그런 정도까지 있고 굉장히 이게 도크리스 시스템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앱으로 찾아가지고 자전거를 찾고 타고 목적지 가면 목적지 그냥 내버려두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걸로 이제 중국에서 뭐 오포니 모바이크니 난리를 치다가 얼마 전에 이제 오포가 망했고요. 중국도 이제 베이징을 중심으로 해갖고 규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환경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이 이거 타다 사망하는 사고도 났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글로벌 자전거 공유 중국 업체들이 유럽, 미국으로 막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도크리스 시스템으로 다 철수했습니다. 그 오포라는 그 이제 노랑 자전거가 망한 이유도 그건데 미국에서도 그 도크리스 시스템을 인정을 못 하는 거죠. 안전 문제도 있고 도시 미관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거기다 그냥 자전거 놓고 가고 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그런 게 생겼고 똑같은 현상이 작년에 발생을 했습니다. 뭐 버드나 라임이라는 이 전동 스쿠터 업체가 이 도크리스 시스템을 가지고 샌프란시스코를 시작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는데 아무데나 버리는 현상들이 또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아마 스쿠터 주변 타시는 분 계세요? 스쿠터요? 저게 되게 무서워요. 저기 여기 길 건너가면 이제 올림픽공원 있잖아요. 저게 말이 스쿠터지 거의 오토바이 수준입니다. 오토바이 수준은 이 속도 25km 보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제한 끊으면 한 60km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로에 본인도 위험하지만 도로에 흉기가 되는 거고 얼마 전에 이 스쿠터에서 받쳐갖고 죽는 사고가 우리나라에서도 발생을 했어요. 그런 이제 안전 문제들이 이제 대두가 시작이 되면서 이런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이제 점점 규제가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규제라는 게 우리가 나쁜 개념으로만 보기는 하지만 이런 이동수단의 규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의 목숨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시민의 안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잡고 나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서 재밌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우버 아시죠? 우버가 그 점프바이크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전기 자전거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제 유럽에서 전기 자전거 타다 이제 아주 대박 사고가 났었는데 별로 익숙하지 않잖아요. 전기 자전거는 뭐가 있냐면은 페달을 넣고 전기 시스템이 작동되면 이렇게 팍 튀어나가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자전거 한 20대를 밀어버렸죠. 저는 공중 제비를 돌고 다 까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런 전기 자전거들이 등장을 해요. 전기 자전거 서울에도 내년에 1000대가 들어옵니다. 서울시에서. 이런 전기 자전거들이 괜찮은 게 뭐냐면 한 10km 정도까지는 이제 굉장히 가볍게 갈 수 있거든요. 우리 그 일반 자전거 같은 경우는 겁나 밟고 가면 막 땀나고 회사 출근하면 머리 망가지고 그러는데 쟤는 그냥 상쾌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인기가 많아졌고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문제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쿠터 같은 경우도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뭐 관광지에도 있긴 하지만 이 간지가 나요. 특히 연인들 서로 이제 앞뒤로 뭐 예전에 일본에 가면은 일본에서 그 이제 앞에 남자 친구가 몰고 뒤에 이제 여친이 이렇게 막 서갖고 가는 게 유행을 했었는데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얘도 속도가 있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이 자전거 도로라든가 요 1차선을 지금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왜 사람 인도도 있고 그 다음에 차도도 있는데 어나더를 위한 왜 차선이 없느냐라는 이제 말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점점 이제 도로 위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라임이나 버드도 전기 자전거 사업을 해요. 근데 이제 왜 우버가 인수를 했냐? 리프트도 모티베이트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작년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점프바이크 시범운행 6개월의 데이터를 보니까 이 점프바이크가 이 우버의 이 출퇴근 시간을 대체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차피 길 막히고 그러니까는 이 캘리포니아 데이터, 샌프란시스코 데이터인데 길이 막히거나 그러고 보니까 쟤네들이 편하는 거예요. 물론 거기 이제 뭐 기후도 좋고 하니까 뭐 그런 요소도 있지만 이게 이제 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중국도 뛰어들고 우리나라도 뛰어들고 있는데 뭐 잠깐 다른 얘기지만 돈 버는 건 중국이더라고요. 전기자전거, 스쿠터 다 중국산이에요. 샤오미 거. 그 가격도 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이제 저런 두 가지 이제 모빌리티 수단으로 해서 지금 약간의 변화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서울 따릉이를 필두로 해가지고, 전국의 우리 쉐어링 바이크가 다 공공섹터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오포도 들어왔다가 나갔고 모바이크도 들어와서 굉장히 고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업을 하려다 굉장히 지금 접는 분위기, 힘든 분위기 그게 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해외처럼 전기자전거 수요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또 그거를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스타트업들이 좀 실망을 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뭐 마이크로 모빌리티 얘기였고요. 우리 이제 자율주행차? 이런 얘기를 하면 지금 에이시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모빌리티 쪽에, 자동차 쪽의 핵심 키워드 요 4가지거든요. 케이스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에이시스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자율주행차 얘기겠죠. 연결은 커넥티드가 인터넷으로 연결돼갖고 차량 데이터를 송신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엔터테인먼트 데이터를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자동차는 지금 두말할 필요도 없고, 쉐어링 쪽도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쉐어링 쪽은 우리나라 이제 카쉐어링만 되죠. 쉐어링도 종류가 많은데, 첫 번째 카쉐어링. 여러분, 소카 같은 거 있죠? 그걸 이제 카쉐어링이라고 그러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렌탈이랑 다른 게, 데이 기준이 아니라 이제 아워 기준으로 차를 빌려주고 받는 그런 모델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버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라이드 쉐어링, 라이드 헤일링 보통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죠. 카풀이 또 하나 카테고리인데, 카풀은 지금 난리 나고 있는 건 아실 겁니다. 카풀 쪽에 굉장히 많이 요즘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세대 갈등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카풀 택시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카풀 하는 업체가 카카오가 하나밖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세대 갈등이 느껴진다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택시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산이죠. 이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은 재산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택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회사에 이끌려서 조금 이제 반대하시는 분이 많은데, 해외 사례를 보면은 실제로 회사 택시 하시던 분들이 우버나 이렇게 들어오면은 그쪽으로 사실은 많이 옮겨갑니다. 옮겨가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 루트가 막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카풀 업체가 카풀을 얘기를 하는데, 하루에 2번밖에 이제 운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라이드 쉐어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구글이 운영하는 웨이즈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웨이즈라는 이스라엘에서 1조 3천억을 주고 인수한 카풀 업체가 작년이죠. 10월 10일 날 전국 미국 50개 주에서 서비스를 동시에 이제 펼쳐졌는데, 해외 카풀 같은 경우에는 목적지하고 출발지를 매칭을 시킵니다. 앱을 통해서. 그게 맞아야 카풀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 비과세 상한이 있어가지고 1마일에 54센트밖에 못 받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 택시의 60%, 70%를 얘기를 하지만 목적지 입력 자체가 아마 카풀 활용해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유롭거든요.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택시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터지면 라이드 쉐어링 터질 거라는 불안감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카카오 비판이라 그래야 되나요? 약간은 좀 전략성도 있었겠지만 아마추어틱하게 들어오면서 너무 지금 초기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반대하는 젊은 층하고 굉장히 충돌이 큽니다. 그래서 어쨌든 쉐어링 쪽, 이쪽이 좀 우리나라 핵심이고 이렇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고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이건 이제 도쿄 모터쇼에서 자율주행 시뮬레이션이었는데 그 50대의 가상현실로 구현한 자율주행차를 가지고 서로 사람들끼리 가상공간 도쿄를 주행을 하면서 어떻게 상호작용을 했는지 저한테는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는데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였는데 이 자율주행차의 기능이 6가지로 구분이 되더라고요. 첫 번째 공공재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글자 그대로 이 기술이 발전을 해서 교통체증이 감소하고 신호등하고 표지판도 필요가 없을 수 있다. 굉장히 좀 먼 얘기죠. 그래갖고 친환경 도시화가 되고 사고가 감소돼서 도시가 안전해질 수 있는 공공재를 활용할 수 있고 유니버셜이죠. 그러니까 노인하고 장애인들이 굉장히 사실은 원합니다. 아까 제가 구글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글이 그 피닉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 지역에서 얼리라이더 프로그램이라는 걸 시작을 했죠. 얼마 전에 1년 데이터를 발표를 했는데 가장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를 많이 타는 게 직장 갈 때, 회사 갈 때, 그 다음에 학교 갈 때, 그 다음에 마켓 갈 때 그런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거는 그 자율주행차를 타서 그 탑승자들이 뭘 하나 봤을 때 책을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타면 거기서 숙제를 많이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깥 풍경 구경을 많이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자율주행차가 원칙적으로는 지금 운전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웨이모하고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은 뭐 제가 안경을 두고 나왔어요, 차에. 그러면은 그게 있는지 없는지 그건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웨이모 채널, 그 차의 채널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그 시각장애인 분들이 그 안내견을 데리고 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밝혀갖고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그런 어떤 유니버셜 디자인이 요즘 굉장히 좀 자율주행차 업계에서는 초기 시장의 어떤 공공성이라든가 자신들을 알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브 같은 경우에는 혼잡 감소 얘기고,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해도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냥 운전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교통업계에서는 사실 교통학계죠, 아직은. 학계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도로에 자율주행차하고 일반 차량하고 같이 홀류라 그러거든요. 믹스드 플로우로 갔을 때 이 상호작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요즘 말이 많아요. 엊그제 이제 칼럼을 하나 썼는데, 미국에서 그 아리조나의 그 피닉스라는 사실 시골 지역에서 자율주행, 아까 얼리라이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자율주행차를 공격하는 사례가 21건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돌 던지고, 타이어 찍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가는데 권총 휘두르고, 그 다음에 올라타서 파이프 휘두르고. 그러니까 그 이제 원인이 뭐냐면은, 첫 번째는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못 믿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일자리 감소 때문에 그러죠. 그래갖고, 이게 1년 동안 아무리 그 피닉스라는 제한된 지역이지만, 그리고 굉장히 거기가 사실은 그 일반 자동차들도 테스트를 많이 하는 지역인데, 일반 자동차 테스트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자율주행차가 들어가니까 그런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좀 뭔가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은 같이 섞여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자동차 업계 하나밖에 없지만 저도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업체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용 차로를 깔아달래요. 이 버스 중앙 차로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 라인은 사실은 이제 뭐 자전거도 다니고 하는데, 이거 이제 얼마나 이제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자율주행차를 위해서 자기들도 불안하니까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 처음에 나왔을 때 미국 1990년대 미국에서는 우리 그 HOV 허브라인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아예 그 중앙분리대 큰 걸로 그 실험을 하긴 했었거든요. 서로 자신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빗,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시간하고 공간의 제약이 좀 없어진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 운전자 기준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나는 운전 안 하면 자율주행차에서 뭐 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기사 있는 분들은 이런 고민할 필요는 사실은 없죠. 근데 공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효율적으로 우리나라 그 나홀로 차량이 도로의 80%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건데, 그런 문제를 쉐어링으로 해결을 하자는 거고, 자율주행의 기술 단계를 보통 이렇게 6단계로 구분을 하는데요. 저는 이 3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기존에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든가 부분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핸드오프
피드오프 시스템이죠. 그리고 현대차의 제네시스에 들어가거나 우리 테슬라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부분 자율주행, 원칙적으로는 고속도로에서만 이제 휠을 잡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이제 매뉴얼에는 휠에 손을 올려놔야 돼요. 비상 사태를 대비를 해서. 그런 게 이제 핸드하고 핏은 좀 프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고도화되면은 아이 오프, 그러니까 눈을 도로에서 우리가 뗄 수 있는 시스템이고, 마지막으로 마인드 오프 해가지고 아예 신경도 안 써도 되는 그런 시스템. 이 세 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 세 단계로 지금 실제로 기업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아까 피닉스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비자들은 굉장히 안전한 걸 원해요. 무사고. 얘는 완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생산자들은 기존 차량보다 안전하면 사실은 이제 맞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의 역사를 보면 1860년대에 이제 페이턴트라는 자동차가 처음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잔인한 얘기지만 사고가 나면서 기술이 업데이트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윤리와 사회 수용성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차의 안전을 윤리랑 이퀄로 놓고 이제 보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차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게 어드밴스드 하이웨이 시스템이고 자동주행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잖아요. 기차 이렇게 피지컬리 이렇게 커넥션이 있어 갖고 가는데 얘는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특정한 거리를 유지를 하면서 기차처럼 가는 시스템이죠. 보통은 이제 물류 쪽에 많이 쓰이고, 얘도 믹스드 플로우라 그래가지고, 일반 차량하고 이제 트럭하고 섞여서 많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많은 곳에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 셔틀은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판교에 제로 셔틀, 제로 시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업체가 이제 프랑스 제품을 하나를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비즈니스를 막 시작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가끔 도로에 출몰을 하고 있는데, 혹시 옆에, 운전하다 옆에 있으시면 피하셔야 돼요. 이게, 저희 깡통이라고 부르거든요. 왜 깡통이냐면, 전기 자전거기 때문에 엔진룸도 따로 없고요. 그 다음에 그냥 철제하고 유리밖에 없고, 그 다음에 원래 셔틀이라는 개념이 이런 어떤 대형 놀이공원, 그 다음에 무슨 군부대 이런 데서 제한된 영역에서 우리 골프차처럼 코끼리 열차처럼 다니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 가끔 도로에 나오거든요. 이거 탔을 때 받치거나 아니면 받으시면은 이거는 대박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리고 셔틀이기 때문에 우리 자동차들은 충돌 테스트를 거쳐서 나오잖아요. 얘는 충돌 테스트 자체를 할 수 없는 애입니다. 그리고 얘가 납부되는 게 아니라 진짜 보시면은 굉장히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기존의 완성차 형태로는 공유하고 개인용 자율주행차. 개인용 자율주행차가 나오려면 좀 아직은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로보택시라 그래가지고 이제 자율주행차가 아까 말씀드린 구글처럼 나오고 있죠. 자율주행차를 그럼 왜 사용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면, 이제 보험료, 미국 데이터면 우리나라 이게 아직 데이터가 안 나왔는데요. 보험료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 문제,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를 주행을 하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시간, 공간, 그거에 대한 이제 소비자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고요. 그렇지만 또 이게 국가들마다 되게 다릅니다. 되게 넓고 복잡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자율주행차를 환영을 하는 분위기인데 굉장히 이제 오래된 도시라든가 복잡한 도시에서 이걸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역시 이제 도시마다 다르구나라는 게 있고, 아까 개인용 자율주행차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은 이 라이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가거든요. 대량 생산 체제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모 연구소에 있었는데 거기 자율주행차는 센서가 16개가 있어요. 주렁주렁 그냥 달린 거죠. 근데 이제 그게 하나라도 파손됐을 때 무슨 사태가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런 어떤 센서들을 어떻게 세차라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청결을 유지하고 센서의 어떤 신뢰성을 유지하는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세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개인으로 가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잠깐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데이터인데, 첫 번째가
일반 도로에서 다른 차량하고 구별이 필요하다 한 70%, 80%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는 법적으로 자율주행차 써 붙이고 다녀야 돼요. 스티커로요. 오토노머스 비클다 써 붙이고 다니기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내부 도로의 시내 운행 가능성을 보면은, 62%, 60%대가 도심에서 다니면 안 된다는 우리나라 의견. 그 다음에 자율주행 전용차로 그 얘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게 이것도 거의 한 60%까지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자율주행차 시장이 완전히 난리가 났죠. 아까 뭐 잠깐 보여드렸던 거, 이거는 제가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뭐 그려봤어요. 이게 얼마나 시장이 지금 복잡한가. 일주일을 그렸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첫 번째 뒤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이렇게 유럽 차들 이제 뭐 BMW라고 델파이라는 부품업체랑 엮인 부분이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구글이 이제 거의 독자 노선으로 가고 있고, GM도 완전 독자 노선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쉬하고 다임러도 굉장히 이제 독자 노선으로 가고 있고, 포드도 독자 노선으로 가고 있고, 이제 그 중요한 건 그 소프트뱅크가 이제 이 판을 지금 쥐고 흔들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폭스바겐도 이제 모이아라는 업체를 만들어 가고 있고, 현대자동차는 사실은 좀 뒤처졌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이 1990년대부터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면서 다들 왓칭하고 있다가 이런 완성차 업체들은 96년도 이후에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율주행차가 그 전에 없었던 건 아닙니다. 1950년대에도 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에도 했었고, 다 했었는데, 그때는 사실 이제 하드웨어라든가 이제 데이터 능력이 데이터 처리 능력이 떨어지니까 멍하고 있다가 구글이 치고 나오니까 나머지 완성차 업체들은 96년부터 하는데 이제 무차별적인 사실은 M&A 전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조금 늦기는 했는데 96년도 이후에 완성차 업체들은 M&A 중심으로 갔거든요. 투자하고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갔는데 이제 약간의 막 얼리 스타트업 단계들을 조금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모에서 나와서 분사하는 오로라라는 업체와 협력을 시작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제가 보기엔 아마 웨이모랑 붙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프트뱅크는 이 자율주행차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단순히 자율주행차가 아니라 이게 부품업체, 여기 이제 여러 개 이제 업체들 있고, 엔비디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어떤 그 모빌리티 업체들하고 같이 연합전선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는 뭐 DDG 싱크랩, 올라, 99 해가지고 글로벌 주요 대륙이죠. 중국, 동남아, 인도, 브라질 그 시장을 재편을 했고, 그 다음에 우버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정리를 했죠. 중국에서 우버 빠지고, 브라질에서 우버가 지금 굉장히 나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랩이 다이렉트리 지금 치고 들어가고 격전이 예고가 되고 있고요. 우버도 러시아에서도 나왔죠. 야넥스라는 이제 택시 업체에 밀려가지고 나왔고, 요 손정희 회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요.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이건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요게 지금 이제 얀덱스, 아까 말씀드린 얀덱스 러시아가 거의 러시아를 점령을 했죠. 우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차이나 같은 경우도 우버가 나오고, 디디가 거의 점령을 했고요. 그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남아하고 이제 일본까지 진출을 해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아직 이제 또 우버가 하고 있는 데가 요 중동 쪽에 카린이라는 업체하고 지금 사실은 또 붙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정리가 어느 정도 되고 있고, 이 인수합병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이제 그쪽에 데이터를 모아서 초기 자율주행차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일정 구간부터 시작을 해서 자율주행차를 투입을 하겠다는 사실은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차 기술 수지는 뭐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죠. 우리 컨설팅 업체죠. 나비가티 리서치에서 이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재작년이네요. 벌써 GM 포드, 그 다음에 지금 난리난 르노, 닛산, 다임러, 요렇게 쭉 가다가 2018년에는 이제 GM이 1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웨이모, 다임러, 보쉬, 그 다음에 이제 포드, 요런 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주요 업체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웨이모를 말씀을 드리면,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픈 메리지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여기는 지금 그 라이더까지 독자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솔루션을 제공할 테니 원하는 업체들은 우리에게 붙어라라는 전략이죠. 예를 들면 그 이제 피아트 클라이슬러 오토모티브 같은 경우가 이제 그 SUV를 제공을 하고 있죠. 처음에 이제 600대에서 뭐 한 6,000대 정도 추가 주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퍼시피카를 가지고 이제 이 차에다가 이 장비를 붙여가지고 자율주행차 운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제규어 아이페이스라고 전기차 좀 이쁜 거 나온 거 그게 이제 또 2만 대가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자율주행차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은 이게 좀한 저가는 아니고 약간 그냥 일반적인 SUV 레벨이고 여기는 고가의 레벨이죠. 나름대로 이제 마켓 포지셔닝을 시작을 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에이비스 잘 아시는 렌터카 업체하고 파트너를 통해서 여기서 이제 이 차를 어떻게 유지 보수를 하는지를 같이 협업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가장 사실은 좀 앞서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미국 20개주에서 400만 킬로 이상의 시험 운행을 통해서 2만 개가 넘는 시나리오를 구축을 했고 그 매일 2만 5천 대의 차량이 800만 마일을 달리는 시뮬레이션을 실시를 하고 있고 사망 사고가 없습니다. 그만큼 달렸음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뢰성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 있고 기업 가치가 지금 뭐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고 있죠. 1,190억 달러 2030년 예상을 한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어떤 형태로든지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이 웨이모가 어느 정도 세팅이 되면 이제 글로벌 시장으로 가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완성차 업체들도 특별하게 자율주행차 기술이 지금 없거나 처지면 사실은 이런 업체랑 같이 협업하는 게 낫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자율주행차라는 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대부분 특성이 전기차, 공유 차량이잖아요. 이게 기존 차량이랑 다르거든요. 엔진 자체가 빠지다 보면은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고요. 그 다음에 그 쉐어링 차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 차량, 소유 차량은 뭐 출퇴근한다거나 하루에 2시간, 길면 3시간 운전하는데 쉐어링 차는 계속 돌잖아요. 계속 돌다 보니까 차량 메인터넌스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특별히 지금 그 기술이 앞서 나가지 않는 이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먼저 자율주행차를 달아서 뭐 인터페이스라든가 어떤 생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마켓 서비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노하우를 쌓는 게 굉장히 좀 유리할 수가 있죠. 뭐 이거는 이제 뭐 자율주행차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의무 1년 단위로 의무 그 시험주행 보고 의무가 있어가지고 데이터가 있고 사고가 많이 나는 아리조나 같은 경우에 그 의무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아리조나로 많이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GM을 보면은 GM이 그 퓨처라마라는 그 초기 자율주행 컨셉을 1940년 뉴욕 세계박람회에서 내놔가고 굉장히 막 각광을 받았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이제 90년대에 미국에서 실현이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2019년도에 조작기 없는 4세대 크루즈를 내놓는다 그랬는데 못할 것 같고 아마 내년쯤에 내놓을 것 같은데 이 크루즈 차가 어쨌든 이들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그 모 자동차 업체 최고위 분들한테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인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업체가 뭐였냐면은 $10,000를 주면은 그 과거에 우리 아우디 차량, 기존 차량을 $10,000짜리 센서를 붙이면 자율주행이 되는 그 센싱하고 인터페이스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었거든요. 그래갖고 요 몇 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피식 웃었는데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GM이 2016년도에 이 크루즈 오토메이션을 인수하면서 이제 갑자기 자율주행차의 동력을 얻고 쫙 뻗어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최고의 센싱 기술을 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뭐 독립법인으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마 지금 굉장히 잘 나갈 겁니다. 지금 크루즈 오토메이션의 그 기업 가치가 GM의 3분의 1 수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스트로브라는 이제 그 라이더 회사를 인수를 하기도 했고 소프트뱅크하고 혼다하고 투자를 받아가지고 GM도 완성차 업체 중에 가장 이제 빨리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업체들이 단순히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글의 이제 구글은 이제 그 웨이즈라는 이제 카풀 업체를 중심으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고 있고, GM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이븐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우리는 이제 별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P2P로, 오늘 그 신문을 보니까 이제 현대에서 우리 구독 서비스라 그러죠. 이렇게 현대 특정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특정 기간에 차 몇 대를 그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도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특정 아파트 단지라든가 이제 회사에서 이 GM 차를 가지고 메이븐이라는 회사 소속의 차를 가지고 이제 공공 쉐어링하는 서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메이븐 기기라 그래가지고 우버나 리프트 기사에게 이 GM 차를 렌트를 해주는 이제 그런 기능도 있고, 거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그 모빌리티 서비스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예요. 그래서 이제 사이드카라는 회사를 거의 망해가는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 회사 특징이 뭐냐면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라이드 쉐어링, 라이드 헤어링 할 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차를 불러가지고 운전자를 배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소비자하고 매칭시켜주는 서비스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이걸 인수를 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리프트에 투자를 하고 해가지고, 이 오토모빌리티, 뭐 AV라 그러는데, AV텍하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를 같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포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이제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 또 인공지능 쪽에 굉장히 좀 이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 드라이버를 얘기를 하면서 이 차 자체가 드라이버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뭐 니렌버그, 요거 이제 시각 연구하는 쪽인데, 이런 업체라든가 셀십스, 그 다음에 오토노미, 그 다음에 알고 그 AI 같은 그 AI 업체들에게 투자와 인사병을 많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 쪽은 뭐 체리엇이라든가 이제 트랜스락 같은 회사를 인수를 해서 뭐 이전 다른 기업들과 똑같이 지금 그 모빌리티 서비스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두 업체가 이제 좀 앞서 나가는 게 양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미시건 쪽에서. 그다음에 이제 다임러 같은 경우는 우리 뭐 벤츠, 메르세데스 벤츠 모 회사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20년을 목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가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유럽에 가면 쓸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모빌리티 업체를 그냥 인수를 다 했습니다. 택시 업체하고. 뭐 자기네들이 그 이제 운영을 하는 카투고도 있지만, 마이택시, 하일로, 그다음 택시비트, 플링크, 그다음에 그 버스, 우리 그 유럽 가면 많이 타는 뭐 플릭버스 같은 경우에도 투자를 해가지고 그 모빌리티 시장을 결국은 이제 우버라든가 이런 대형 업체들이 유럽을 뺏기지 않기 위한 전략을 하고 있고요. 제일 무서웠던 건 뭐냐면 그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 다임러하고 BMW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그 지난 12월 말에 승인이 났어요. 이사회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제 다임러의 이제 모빌리티를 하는 그 이제 무벨 그룹이라는 전담 조직하고 BMW의 이제 그 뭐 카투고라든가 하는 데하고 합쳐버렸죠. 그래갖고 거기가 이제 단순히 이제 뭐 이 카투고처럼 이 차량 쉐어링만 하는 게 아니라 충전소, 파킹, 그 다음에 충전소, 파킹, 렌탈 이런 걸 다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세계 최대의 모빌리티 서비스 네트워크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미국이나 이쪽 기업들은 아예 치고 들어올 생각을 마라. 그거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 세운 그 도요타 리서치 인스티튜트를 중심으로 그 개발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드밴스드 디벨롭먼트 센터를 작년에 설치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제가 일을 해보니까 그 일본하고 자동차 산업 그 개발 구조가 비슷한데, 아이신하고 덴소라는 회사가 이제 자회사가 있잖아요. 거기랑 같이 연합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은 지금 도쿄올림픽이 예정이 돼 있잖아요. 그 예전에 64년인가요? 일본에서 이제 그 올림픽을 했을 때도 아마 제 기억에는 세계 최초로 컬러로 이제 대륙을 넘어서 영상을 송신을 했고, 아식스라는 업체도 띄웠고, 미즈노라는 업체도 띄웠고, 과학적으로 이제 한 단계 업데이트를 하는 기회였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2020년 올림픽에도 똑같은 그런 그 정부와 기업들이 그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자율주행차가 이제 하나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소프트뱅크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그 모넷이라는 이제 그 차량 마스 기획, 영업, 차량 임대, 운영 대행을 하는 그런 서비스 업체까지 셋업을 해가지고 일본은 아무래도 그래갖고 도요타도 마찬가지로 좀 완성차부터해서 좀 서비스 쪽으로도 많이 지금 신경을 쓰는 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폴로라는 중국 업체가 있죠. 바이두 검색 엔진 회사인데 거기서 하는 건데 그 자율주행차 개방형 플랫폼 아폴로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이 자동차 산업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거든요. 우리 전자지도라 그러잖아요. 우리 그 내비게이션의 지도 그걸 해외로 반출을 못해요. 그래갖고 뭐 구글도 우리나라에서 달라 하다가 막 그 2016년 10월에 난리가 났었고 했는데 중국도 안 됩니다. 대신 중국은 니들이 들어와라 해가지고 이제 아폴로 플랫폼을 가지고 그 들어오는 업체는 아폴로 플랫폼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 그 많은 이제 뭐 전문가들이 중국은 규제도 없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중국은 사실은 공산주의죠. 그래갖고 그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렇게 의회가 없잖아요. 의회나 국회가 없기 때문에 당에서 이제 특별 분야의 업체를 찍으면 거기는 이제 거대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이제 바이두가 지금 중심이 되고 있고 우리가 스테이트 캐피털리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체제를. 그래가지고 이제 규제가 우리나라랑은 사실은 굉장히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춘절이라고 중국의 우리나라도 구정이 있죠. 구정 때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따로 영상은 준비를 하지 않았는데 우리 그 평창올림픽 때 개막식 때 제일 막 사람들이 와 했던 게 뭔지 기억하시죠? 드론이었죠. 근데 이제 그거에 가려서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그 장주하교인가요? 그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를 얼마 전에 개통을 했잖아요. 거기서 이 다리 위에서는 자율주행차 100대가 지그재그로 달리고 그 다음에 위에서는 드론쇼하고 바다에서는 그 이제 무인 잠수정이 같이 막 100대가 떠다니는 무인 쇼를 해가지고 좀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때 자율주행차 하시는 분들 지금 저는 이제 개발은 손났지만 다 같이 깜짝 놀랐죠. 어쨌든 150개 업체들이 지금 이제 바이두 쪽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이 중국에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륙별로 선진국들 차량 소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증가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2030년도 되면 17년 되면 50%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가지고 뭐 세계 최고의 테스트베드이기도 하지만 세계 최고의 시장이기 때문에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 된 거죠. 그리고 우버는 그 뭐 사망사고 이후 그 사망사고가 났었죠. 작년 5월인가요? 사망사고가 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이제 보조운전자 사실은 잘못이었는데 보조운전자가 이제 왓칭하는 계속 뭐 이제 센서를 좀 덜 달기도 했다 그러는데 보조운전자가 위급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핸드폰 하고 있다가 사실은 이제 사람 친 건데 그래도 이제 여기는 어쨌든 뭐 좀 이따 상장을 한다는데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의해서 이제 최대 주주는 이제 그 소프트뱅크가 됐고요. 그 볼보하고 도요타하고 이제 협력을 하면서 계속 자율주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잠깐 말씀을 드린 대로 상용화는 시작이 됐죠. 뭐 상용화가 대단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리조나 피닉스의 시골 지역에서 돈 받고 이제 서비스 운영을 하는 거고, 저기도 지금 뭐 결과 데이터 보면은 찬성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대하는 사람 분명히 좀 극명하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해결이 될까가 굉장히 좀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업체들의 특징을 보면은 이런 자율주행하는 업체들을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다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포드도 그 뭐 AV, 오토노머스 비클 LLC를 만들어가지고 자율주행차를 전담을 하고요. 아까 GM도 말씀드릴 것처럼 크루즈 오토메이션이라는 크루즈 오토메이션을 GM 크루즈로 바꿔가지고 따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규어 랜드로버도 인모션이라는 그 자회사를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그 폭스바겐도 모이아라는 자회사, 그 다음에 볼보하고 이제 그 오토리브는 조인트 벤처 형태로 그 제뉴티, 그 다음에 GM은 메이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하고 자율주행차.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 자동차 업계의 굉장히 경직된 수직적인 구조로는 이 시대를 대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인수를 했잖아요. 젊잖아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좀 슬픈 얘기인데. 그리고 이제 또 비즈니스 모델이 계속 바뀌어나가고 거의 뭐 실시간으로 규제와 그 다음에 다른 업체가 싸워야 되다 보니까 아예 독립을 시켜가지고 알아서 해라. 그 분위기로 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게 참 무섭구나. 뭐 우리나라와도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도 약간 그런 모습으로 변화를 주고 있는데 무섭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어떤 변화가 있으면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 뭐 보스턴 시뮬레이션 사례고 몇 개의 도시의 시뮬레이션 사례가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 자율주행차가 등장을 하면 그 시대의 도로에 굴러다니는 자동차들의 운행 거리는 특히 공유 자동차는 늘어납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대신 파킹 스페이스는 줄어들고 트래블 타임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도로의 어떤 그 차수도 줄어들어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거는 주로 이제 도심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왜 도심으로 몰리는가를 말씀드렸지만 도심 핵심 지역이고 나머지는 이제 또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차 세일즈가 줄어들어요. 소유차는 줄어들어요. 대신 공유차가 늘어나는데 뭐 패러독스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 뭐가 있냐면 연간 주행 거리는 일반 차량은 평균 뭐 거의 전 세계 평균으로 13,000km를 뜁니다. 저도 한 10,000km 뛰더라고요. 대신 공유 차량은 58,000. 그 다음에 차량 수명은 일반 차량이 17.3년, 공유는 3.9년. 그 다음에 차량 공유로 등록돼서 감소는 보통 한 2030년에 2017년 대비 4분의 1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런 형태가 벌어지면은 자동차 회사는 사실은 골치 아프죠. 그리고 2030년에 신차는 33%가 증가합니다. 근데 이 신차가 뭐냐면 공유 차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어투도어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뭐냐면 도어투도어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집에 있는 주차장 가면 차가 있고 회사 가면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우리가 가지고 다니고 시간을 세이빙하는 건데 자율주행차가 되거나 뭐 굉장히 조금 시간을 걸리겠지만 자율주행차가 되거나 아니면은 사람이 가져다 주는 그런 서비스로도 그게 된다면 차량은 줄어든다는 거고 완성차 업체는 굉장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아까 제가 ACS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진행될수록 완성차 업체들은 기술을 가지고 있다든가 서비스 시장을 점령을 하지 않으면 그런 뭐 쉐어링이라든가 자율주행차 업계에 자꾸 깡통이라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분들 싫어하시는데 깡통 납품을 할 수밖에 없는 현황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자율주행차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있습니다. PwC에서 새로운 시공간, 전 세계 50개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차가 진입이 되면 2040년에 2억 5천만 시간이 생긴다 그러고 저 시간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팔까, 돈을 만들까가 중요한데 대부분은 막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자율주행차에서 일을 할 것이다. 그 왜 해요? 그 차에서 일을 못 해요. 아무리 전기차라도 흔들흔들 못 하고요. 짜증나죠. 그냥 영화를 볼 것이다. 뭐 영화 얼마나 보겠습니까? 조그만 화면에서. 특히 우리나라는 뭐 그 KTX 타도 영화 한 편 보기 힘든 나라인데 그런 게 있고 무슨 뭐 이제 뭐 연인들의 공간이 될 것이다, 뭐 호텔이 망할 것이다 라는 부분도 있는데 물론 이런 비즈니스 모델도 가능합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지금 자율주행차 비즈니스를 준비를 하면서 가장 먼저 준비되는 게 뭐냐면 이 자동차 인테리어 쪽이에요.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굉장히 플렉서블하게 뭐 사무실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잘 수 있는 공간도 될 수 있고 그런 인테리어 컨셉을 많이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내놓은 데가 볼보거든요. 360C라는 모델인데 이 차는 아직 뭐 컨셉 모델이지만 무엇을 노렸냐면 우리 300km 정도 뭐 유럽에서 도시 간 도시, 뭐 국가 간 국가, 그 다음에 뭐 미국에서 뭐 그 스테이트 넘어가는 그 거리를 의 수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거를 이제 자율주행차로 대체를 하겠다는 이제 이런 모델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비행기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죠. 공항 가서 짐 검사하고 뭐 하느니 그냥 도어투도어로 가면 굉장히 경제적이다.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뭐 장애인 분들이라든가 이제 어린이
얘기들을 뭐 책에도 썼지만 그런 분들 서비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탑승을 하게 되면 그 갑자기 뭐 아프시다든가 그다음에 어린아이가 뭐 갑자기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다든가 해서 어떻게 그거를 이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할 것이냐 뭐 CCD로 본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탑승 보조 인원이 아마 뭐 저는 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모델들과 디자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거는 이 VR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VR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시크니스도 심하고 이 VR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본다든가 이제 그런 모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애플에서 VR 그 특허를 많이 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이제 VR 헤드셋을 쓰고 이렇게 회의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애플 컨셉으로 알려진 차가 이 유리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VR 돔 있잖아요. 돔에 들어간 것처럼 전체를 VR 효과를 내서 런던을 선택을 하고 가면은 주변이 그냥 런던 하늘도 보이고 런던 아이도 보이고 이제 그런 형태로 하겠다고 하는데 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실현될지는요. 그 다음에 이제 시크니스를 VR로 없애겠다는 그 특허가 있는데 저도 박사 논문에서 그 시크니스를 측정을 했었는데 자율주행차 타면은 조금 오래 타면 어지러워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뭐 이게 높은 분들 타고 가면 이렇게 그 운전병이 좌회전합니다, 우회전합니다, 유턴합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차의 움직임과 내 몸이 매칭이 되질 않으면 그게 이제 그 사이에서 멀미가 일어나는 건데 이 애플에서는 그 이제 밖에 영상을 끌어와가지고 차에서 진동 패드 형태로 그 진동을 그대로 전달하고 밖의 모습을 아까 이제 돔 형태라 그랬으니까 이 헤드셋으로 보여주면서 매칭을 시켜가지고 시크니스를 없애겠다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음성으로만 알려줘도 될 것 같은데 오버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모델이 많이 나옵니다. 아마 지금 CS 개최되는데 CS에서 얘가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은데 플랫폼이죠. 그러니까 차량, 배지 어바네틱스인데 이 플랫폼만 제공을 하고 지금 차량들도 아시겠지만 플랫폼은 똑같은데 이제 위에하고 디자인 익스트림만 바꿔갖고 이제 나오는 차들이 뭐 소나타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요. 이렇게 뭐 물류용 차량이라든가 그다음에 얘는 이제 그 사람들의 이동을 위한 차량인데 이런 형태로 이제 위에만 바꿔가지고 플랫폼 겸용으로 해가지고 뭐 차 그 대수도 줄이고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운행을 하겠다라는 자율주행 컨셉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뭐 카페이라고 얘기를 하죠. GM의 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게 GM에서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예약하거나 그 다음에 스타벅스 예약해서 픽업해가는 이런 것들 해가지고 이런 모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차에서 뭘 얼마나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한 엔터테인먼트 사실은 이제 스마트폰 밀러링으로 다 되고 그 다음에 웬만한 거 이제 스마트폰 주문을 하면 되는데 이 업체분들도 이제 굉장히 고민하시는 게 이거거든요. 무슨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마이크로 모빌리티 쪽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섹터에서 꽉 잡고 있습니다. 그 특히 서울 따릉이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정책 중에 시민 만족도 1위예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도 그냥 이렇게 뭐 어떻게 놀 수도 없는 부분인데 제가 계속 적자가 심해요. 그 대수가 늘어나면은 이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것인지 아니면은 스타트업이 지금 진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서울에는 전혀 못하고 있고 특히 해외 업체들 같은 경우는 해외 본사에서는 서울을 뚫어라라는 요구가 되게 많은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 딜레마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풀 것인가. 그 다음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양성이 없어요. 무조건 따릉이만 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 자전거도 이렇게 약간 좀 회사마다 다르고 그 다음에 자전거도 뭐 유럽 같은 데 회사마다 다른데 그런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지가 문제가 있고요. 카풀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좀 미숙했죠. 업체도 미숙했고 그 다음에 지금 국회로 공이 넘어가 있는데 국토부는 계속 지금 빠져 있다가 국회가 이제 푸시를 하니까 움직이고 있는 형태고요. 스쿠터는 샌프란시스코 사례인데 우리나라랑 좀 다른 게 아까 중국도 말씀드렸죠. 중국하고 미국은 보통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3월에 이 스쿠터들이 샌프란시스코에 처음 진입을 했고 그냥 물량을 풀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태가 나니까 6월 달에 샌프란시스코 이제 교통당국에서 서비스 스탑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그리고 이제 그 중간 6월에서 10월 사이에 그러면은 스쿠터를 허용을 할 테니까 이거를 운영할 업체들은 프로젝트 프로포절을 내라 해가지고 이제 업체들이 들어왔죠. 근데 이제 그 조건을 보면은 안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다른 게 그 공익 차원에서 그 이제 빈곤층들한테 이제 뭐 비용을 감면을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교육 스쿠터도 사실은 처음 타면 헷갈리거든요 인터페이스가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업체들이 다 거의 오케이 하면서 이제 안착을 했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이제 저 자율주행차 쪽 보면은 우리나라가 좀 굉장히 좀 투자가 약해요. 이게 작년에 2016년도에 그 글로벌 2,500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순인데 뭐 현대차는 보면은 2,500개 기업 중에 77위, 기아는 122, 현대모비스는 256이고 완성차 업체들 가운데 뭐 12, 13위 정도를 하는데 폭스바겐 1위랑 제가 비교하려다가 왠지 민망해서 GM하고 비교를 했는데 현대차의 R&D 투자가 GM의 22.9% 수준, 기아의 15.7% 수준밖에 사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규모가 있고 그다음에 폭스바겐이나 이제 유럽 업체는 그 이제 뭐 그 디젤 파문 때문에 난리가 나서 전기 자동차에 굉장히 강하게 푸시하는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좀 미래 투자에 약하다. 저도 이제 뭐 다녀봤지만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로 봐도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투자가 약합니다. 뭐 일본의 한 뭐 3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중국에 비해서 한 3분의 1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 투자가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좀 제가 되게 재밌는 데이터를 모아봤는데 그 저희 같은 공공섹터에서 이제 기술 수준 조사를 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이 뭐 미국의 몇 퍼센트가 되고 시간적인 격차는 얼마나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우리나라 자율주행차 기술이 미국의 한 70%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시간적 격차는 2년이다. 뭐 이런 데이터가 계속 나왔는데 제가 따로 조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 업계에서 이제 가장 잔뼈가 굵으신 가장 이제 잘 아시는 분이랑 선배님이랑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자율주행차 하는 두 분하고 조사를 했는데 뭐 어쨌든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 비해서는 다 떨어진다라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수준도 보면은 아까 그 데이터와는 다르게 60%, 50%, 잘 죽으면 80% 정도 서비스 격차는 보통 이제 뭐 5년 정도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사업하시면서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품기업이라든가 이런데 정보가 좀 원활하게 같이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각자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체감 수준은 뭐 이렇게 공공섹터에서 조사한 것보다는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라는 결과가 났고요. 아마 자동차 시장이 굉장히 갈릴 거예요. 지금 자율주행차를 하는 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테크 자이언트라고 얘기하는 웨이모, 바이두, 애플이라는 하나의 기업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OEM이라고 부르는 완성차 주요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전자 부품 업체들, 자동차 부품 업체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시할 수 없는 지금 그 투자를 받은 렌탈하고 쉐어링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책에도 썼지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차가 있고 우리 차 뒤에 이렇게 그 로고 같은 거 붙어 있잖아요. 앞에 엠블럼도 있고요. 이게 우버나 리프트로 바뀔 수 있는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자꾸 깡통 얘기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근데 대신 특징은 달라요. 뭐 완성차는 설계 시험 평가 능력이 있고 글로벌 서플라이 네트워크 있고 서비스 네트워크 있고 대륙별 생산 라인이 있고 뭐 이런 좀 강점이 있는데 지금 이런 테크 자이언트들은 사용자 경험이라든가 시장 대응이 무지하게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자동차 회사 다닐 때 전장하고 그 다음에 뭐 텔레메틱스 뭐 여러 가지를 했는데 그 전자 회사 못 쫓아갑니다. 통신사하고요. 아무리 투자를 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도 못 쫓아가는 게 뭐냐면 이 조직의 어떤 그 연구개발 체계, 운영 체계가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떻게 결합돼서 이제 그 차 판도가 바뀔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고
있습니다. 마지막 PT인데요. 중국 가면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여기는 택시 타는데, 그 다음에 이거는 라스베가스예요. 뭐 이렇게 라이드 쉐어링 타는데 나눠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마이크로 아까 모빌리티도 그렇고 카풀도 그렇고 자율주행차도 있고 보면은 할래 말래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된다 안 된다. 그래갖고 이 정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도 뭐 정부 가서 막 쓴소리도 하고 막 하는데, 굉장히 처져 있는 건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딴 건 몰라도 이렇게 라이드 쉐어링 같은 그런 규제 문제, 우리나라 뭐 규제가 굉장히 많아요. 바이오 쪽도 있고, 뭐 요즘 되게 시끄러운 게 줄기세포 아시죠? 줄기세포 치료받으러 일본, 중국에 가는데 우리나라는 못하는 거, 그런 규제도 있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지금 뭐 양분법으로 양분, 된다 안 된다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틈이 하나도 없어요. 카풀 때문에 이제 뭐 택시업계 분들도 많이 만나는데, 정 그렇게 반대하실 거면 특정 도시에서 일정 기간 시뮬레이션이라도 해보자. 택시기사분들이 정말 수입이 낮아지는지, 택시에 문제가 생기는지, 정말 그 쉐어링 쪽에서 무슨 사건이 터지는지 다 반대를 하시거든요. 그래갖고 그게 풀려야 좀 이런 규제라든가 모빌리티라든가 딴 분야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안 돼서 좀 답답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 뭐 이렇게 희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세상 돌아가는 얘기와, 그 다음에 스타트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뭐 다양한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이 모빌리티라는 게 굉장히 좀 차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저도 이제 아이 태어나면은 제 차 가져와서 굉장히 조심해서 데려오고, 그 차에는 그 가정의 그 추억이 다 담겨져 있잖아요. 그게 담겨져 있고, 그 공간에서 정말 많은 시간을 보냈고, 그 다음에 급할 때는 일도 하고, 막 밥도 먹고, 막 굉장히 뭐 잠도 자고 다양한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공간이 사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바뀌고, 그 다음에 아마 스타트업 쪽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게 뭐 이동의 미래라는 책을 썼지만, 그냥 삶의 변화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꼭 자동차라든가 모빌리티를 안 하시는 분도 한 번쯤은 그냥, 이렇게 스쳐라도 봐야 될 분야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